엄마가 납치됐어요. 그런데 용의자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왕의 집 82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민주는 장을 보고 돌아오며 무심코 현관문을 열었다. 평소와 다른 적막함이 거슬릴 정도로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부엌엔 채 정리되지 않은 장바구니와 끓다 만 국물 냄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최자영의 휴대폰이었다. 평소 외출할 때는 꼭 챙기던 그녀의 휴대폰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도민주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식탁 위에서 진동만 울릴 뿐이었다. 그 시각 강재인에게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는 그녀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강승우가 뺑소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자료를 바탕으로 강승우가 사고 직전 현장을 지나간 기록을 근거로 들이밀고 있었다. 제인은 말도 안 된다는 듯 소리를 질렀고 곁에 있던 김도윤은 당장 경찰서로 향하자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경찰서. 조사를 받던 강승우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사관은 냉정했다. 당신이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갔고 피해자 측 블랙박스엔 당신 차량 번호가 포착돼 있어요. 계속된 추궁 끝에 무력감을 느낀 강승우는 머리를 감싸 쥐며 무너졌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정호성이 들이닥쳤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 아들인데 그렇게 쉽게 몰아붙이지 마.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재인, 김도윤, 그리고 경찰들까지 모두 동공지진에 빠졌다. 특히 강재인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정호성은 이미 결심한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승우는 내가 어렸을 때 실수로 만든 아이예요. 미란이가 그걸 숨겼을 뿐. 그 말을 들은 강미란은 주저앉듯 뒤로 물러났다.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요. 승우는 오성 씨 아이예요. 김도윤과 강재인은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덮쳐오고 있었다. 그날 밤 강재인은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김도윤은 그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제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엄마는 사라졌고 동생은 경찰에 끌려갔고 이젠 동생의 아빠의 정체까지.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이내 입을 열었다. 도윤 씨,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승우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뭔가 꾸며졌어. 그 말에 김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승우를 그 자리에 가게 만든 거라면 배후를 찾아야 해요. 한편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강세리는 재빠르게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 강승우만 희생되면 끝나는 거야. 황기찬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영씨가 돌아온다면? 세리는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 여잔 돌아오지 않아.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시점까진. 그 말에 기찬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둘은 분명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 다음 날 강재인과 강미란, 김도윤은 사라진 최자영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번호, 평소 다니던 치매 클리닉, 자주 갔던 미술관까지 모두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자영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고 주변 CCTV는 일부 구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듯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녀를 납치했다는 정황이 짙어졌다. 한편 어두운 창고.
최자영은 의자에 묶인 채 천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 손은 결박당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다가 막 떼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누구야 당신 누구야 라고 물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낯선 목소리가 속삭인다. 당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 기억을 지웠어야 했는데 왜 자꾸 떠올려? 그 말에 자영은 몸을 떨며 울먹였다. 나 아무것도 기억 못해 부탁이야 놓아줘. 황기만은 아직은 유아 같은 말투와 반응을 보였지만 사고 당시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세리 누나 날 밀었어. 난 기억해. 노숙자는 아들의 중얼거림에 등을 돌리려다 멈칫하며 돌아보았다. 뭐라고? 방금 뭐라 그랬어? 황기만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벽만 보며 말했다. 계단 위였어. 세리 누나가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 날 밀었고 난 굴렀어. 그의 말은 처음에는 무의미한 반복처럼 들렸지만 점점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노숙자의 귀를 쿵 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재인의 집이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노숙자는 재인에게 다가가 두 손을 꽉 잡았다. 재인아 김한이가 그때 그 기억을 다 떠올렸대. 세리가 그 아이가 한 짓이래. 제인은 순간 말을 잃었지만 이내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요? 그럼 이젠 우리 차례네요. 강재인은 노숙자의 손을 꼭 쥔 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한 씨가 정말 강세리가 밀었다고 했어요? 노숙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애가 막 중얼거리다가 말했어. 자꾸 계단 그러고 세리가 밀었대. 그 기억이 돌아왔나 봐. 제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황기만의 사고, 강세리의 이상한 반응들, 그리고 자영의 실종까지. 누군가 모든 흐름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세리가 있었다. 김도윤은 CCTV 복구 전문가와 함께 세리의 집 근처 폐쇄된 CCTV를 복구하고 있었다. 여기요. 이 시간대가 삭제됐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메모리 칩 자체를 건드렸어요. 보통 사람이 하기엔 어려운데. 그 말에 도윤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USB에 복구한 영상 파일을 저장해 곧바로 강재인에게 전달했다. 이 영상 지금은 말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확실한 순간에 공개해요. 안 그러면 또 입막히기 일쑤니까. 한편 황기찬은 강세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강세리는 와인을 따르며 태연했다. 김한 씨 상태는 어때? 여전히 어눌해? 그 말에 황기찬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형이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너에 대해. 세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고정했다. 뭐래? 또 헛소리 했겠지. 그러나 황기찬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단에서 널 봤다고 하더라. 자기를 밀었대. 그 말에 세리는 한 박자 늦게 웃었다. 설마 당신도 그 말 믿는 거야? 그 사람 지금 지능이 몇인 줄 알아? 7세야, 7세? 하지만 황기찬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래도 다 기억나는 눈빛이었어. 예전의 형이었어. 그 눈빛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강세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힘껏 내려놓았다. 좋아. 당신 그렇게 나 의심하고 싶으면 해. 대신 당신이 이 집에서 그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도 다 끌어낼 거야. 내가 그 수첩 안 지웠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말에 황기찬은 움찔했다. 강규철의 수첩. 그 속에 있는 스위스 계좌 정보와 비자금, YL그룹의 음지 거래 내역. 그것은 곧 그의 목줄이었다. 그 시각 어두운 창고 안. 최자영은 여전히 묶인 채 피곤에 절어 있었다. 한참 동안 정막이 흐른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와 눈을 가린 천을 벗겼다.
그녀는 눈이 부신 듯 눈을 깜빡이며 납치범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빛 뒤로 실루엣만이 보였다. 이제야 제정신 차렸나 보네. 그 음성은 어딘가 익숙했다. 자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신 누구야? 목소리 어디서?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군. 최자영. 넌 사람들을 너무 많이 건드렸어. 네가 알고 있는 것들, 그건 모두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었어. 자영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남자의 말투, 억양, 그리고 눈빛. 분명 YL그룹 내부 고위층과 연관된 인물이었다. 그녀가 도희가 남긴 자료를 파헤칠 때 한 번 스쳐 지나갔던 인물의 정체가 다시 떠오르려는 순간 남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 기억이 어디까지 돌아오는지 내일 다시 확인하지. 그렇게 말하며 남자는 다시 자영의 눈을 가리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강재인은 자신의 방 서랍 속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강규철이 남긴 수첩을 모방해 정리해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아빠의 수첩. 분명 거기에 해답이 있었어. 기찬과 세리의 연결고리, 은호의 죽음, 그리고 도희. 그녀는 수첩 한 페이지를 넘기며 희미한 글씨를 따라 읽었다. 세리, 은호, 장난감 단 3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그 단어들이 가리키는 건 분명했다. 은호가 세리 손에 죽었고 그것을 아버지는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도유경은 그날 밤 정윤희와 통화 중 최자영의 치매 약 처방 시점과 사라지기 직전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영 씨가 며칠 전부터 약 복용 시간을 바꾸고 있었어. 세리방에 있던 약봉지랑 언니의 기존 약이 달라졌어. 누가 갈아치운 거야? 그녀는 다급히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모든 정황은 세리가 자영을 치매 혼란 상태로 위장한 후 납치까지 유도했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김도윤은 추적 끝에 최자영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위치 인근 공장을 찾아냈다.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안쪽 벽에는 희미하게 사람의 손톱 자국처럼 긁힌 흔적들이 있었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벽을 비추며 말했다. 누군가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아직 냄새도 남아있고. 강재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켰다. 엄마 분명 여기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 강세리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맞아. 그 여잔 아직도 기억을 찾지 못했어.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게 돼. 약효는 48시간이면 끝나? 그 전에 끝내야 해.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강세리는 조용히 웃으며 통화를 마쳤다. 이제 마지막 수만 남았어. 늦은 밤 강세리는 방 안을 서성이며 휴대폰 속 녹취 파일을 여러 번 반복해 듣고 있었다. 파일 속에는 황기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돼 있었다. 세리 누나가 나 밀었어 계단 위에서. 처음엔 헛소리라 여겼지만 이 말을 들은 이후 기찬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느낀 강세리는 점점 초조해졌다. 황기만의 말이 진실로 여겨지는 순간 자신이 감추려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 녹취 파일을 조작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반면 황기찬은 자영의 실종 이후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강규철의 수첩 속 스위스 계좌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고 그 계좌에 연결된 YL그룹 비자금 흐름은 자신이 도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된 비리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수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그 수첩을 왜 안 태워버렸을까? 다음 날 아침 강미라는 정호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강미라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승우가 당신 아들이라는 사실 제인인 알고 있어요.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밝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늦었지만 그 아이한테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미라는 눈을 피한 채 말했다. 그럴 자격이 당신에게 있을까? 오성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면 나한텐 기회조차 없는 거야? 그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각 강승우는 경찰서 조사실 안에서 다시 진술서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강재인은 도윤과 함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를 다시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에서 차량이 급정거하며 도로를 역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번호판은 일부 흐릿했지만 차량의 색상과 모델은 강세리가 보유한 차량과 일치했다. 강재인은 그 사실을 도유경에게 알렸고 유경은 그 정보를 경찰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오후 강세리는 경찰 측 관계자와 은밀히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강승우, 계속 수사받게 두세요. 대신 그 영상 사라지게 해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세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편 김도윤은 병원 장기보관 서류실에서 최자영의 약물 투약 기록을 조회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영의 약물 이름이 바뀐 시점은 단지 5일 전. 그리고 그 약을 전달한 보호자 서명란엔 K. S라는 이니셜만 적혀 있었다. 그는 곧장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K. S가 강세리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황기만은 점점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종종 노숙자 앞에서 그림을 그리듯 자신의 기억을 스케치북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세리 누나가 밀었어. 웃으면서. 그 글을 본 노숙자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왜 그랬니, 세리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지를 들고 황기찬을 찾아갔다. 이거 너도 봐. 이게 진실이야. 내 아내가 김한희를 죽이려 했어. 황기찬은 그 메모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정윤이는 여전히 딸 도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손에 쥔 보험금 지급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희 명의로 접수된 보험금은 이미 2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수령된 상태였다. 문제는 도희는 생전에 그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오성아, 나 지금 엄청난 걸 발견했어. 다시 창고 안. 최자영은 누군가가 가져다준 물 한 컵을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입에 가져갔다. 그런데 그 컵 안에는 익숙한 약 냄새가 났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며 컵을 내던졌다. 이 약 도희가 복용했던 거랑 같아. 납치범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기억나는 거야? 너무 늦었는데? 그 말에 자영은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공포 대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도희 죽였지? 그 한마디에 납치범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두운 창고 안 실루엣만 보이던 남자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이 섞인 듯한 냉정함이 감돌았다. 그 애는 선을 넘었어. 자기가 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설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의 말에 자영은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도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철저히 기획된 제거,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눈앞에 이 남자가 있었다. 너 누구야? 왜 이런 짓을? 자영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남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난 이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다만 기억해. 너도 선을 넘었고 되돌릴 수 없어.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 순간 자영은 확신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단순히 강세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YL그룹 내부 깊숙이 손에 피를 묻힌 진짜 세력이 있었다. 한편 강재인은 도유경과 함께 경찰청 민원실을 찾고 있었다. 수사과정이 이상할 정도로 수동적이었기에 그녀는 직접 감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뺑소니 차량에 대한 증거, 피해자의 상태, 블랙박스 자료, 모든 게 있는데도 왜 수사가 진전되지 않죠? 담당자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상부 지시 사항이라고 얼버무렸다. 제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싸늘한 확신이 스쳤다. 위에서 누가 손을 쓴 거야 세리일까? 아니면 기찬? 김도윤은 자영의 실종 직전 그녀가 메일로 백업해둔 디지털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엔 도희의 사망 직전 녹음한 음성 메모가 있었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YL 내부에서 비자금이 아니 사람이 죽었어요. 어쩌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강재인과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도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재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세리, 기찬 그리고 저 남자까지. 이젠 끝내야 해요. 우리 모두. 황기찬은 침대에 앉아 손에 든 수첩을 다시 펼쳐들었다. 도희, 은호, 수첩, 스위스. 단어들이 이어지며 하나의 도식이 완성됐다. 그는 간규철이 남긴 수첩 속 은닉 계좌 정보를 해독하는 도중 그 계좌가 세리 명의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서류 조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세리가 있었다. 그는 다급히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거 너야? 아버지 계좌 내 이름으로 바뀐 거 너 몰랐다고 하지 않았어? 세리는 전화를 받은 채 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그래, 나야. 그럼 어쩔 건데? 그 계좌도 YL도 다 내 거야. 강 회장은 어차피 죽었고 당신은 선택만 하면 돼. 내 편에 설지 아니면 뒤통수 맞을지. 황기찬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세리가 변해가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는 세리의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너 나한테 왜 이래? 그의 말에 세리는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내가 당신한테? 웃기지 마. 당신이 날 택했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기로 한 거야. 착각하지 마. 강미라는 정호성과 함께 승우를 면회하러 경찰서를 찾았다. 두 사람은 비록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아이 앞에 선 부모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왜 이제야 말해줬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오성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란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며 입을 열었다. 이젠 혼자 아니야. 우리 둘 다 너 위해서 싸울 거야. 그 장면은 짧았지만 이 가족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도유경은 몰래 강세리의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안 깊은 곳에서 보육원 전력 조회서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를 발견한다. 유경은 그 자리에서 숨을 헉 들이켰다. 문서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황지호는 세리의 아들이 아닌 타인의 자녀였으나 세리가 위장 입양했음. 생부정보 미상. 생모 강세리로 자필 작성. 그녀는 곧장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호 세리 친자가 아닐 수 있어. 그 애까지 도구로 썼어. 이 여잔 괴물이야. 그 말을 들은 제인은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다. 깨진 컵 조각이 바닥을 덮으며 그녀의 감정을 대변했다. 은호도 도희도 지금은 지호까지 대체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온 거야. 그리고 드디어 강세리는 기자회견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YL그룹 임시대표로서 입장을 발표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내부 고발자와 과거의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었다. 그 자리엔 패트릭도 초대받았다.
기자회견장은 수십 명의 취재진과 플래시 세례로 들썩이고 있었다. 강세리는 정장 재킷을 빼입고 무대 위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 들린 원고는 이미 몇 차례 반복 연습을 마친 흔적이 역력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YL그룹은 최근 유언 비어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을 발표합니다. 그녀는 스크립트를 읽는 척하면서 중간중간 카메라를 응시했다. 사적인 복수극에 기업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방적 음모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안으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침착하게 들어섰다. 그는 단상 앞으로 걸어나와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이 자리 저도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강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마이크를 감쌌다. 패트릭 무슨 짓이야? 패트릭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회견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기자석에 있는 한 기자에게 건넸다. 이 안엔 YL그룹의 불법 비자금 그리고 도희 씨의 죽음에 대한 핵심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황기찬과 강세리 씨가 은호 군의 사망 사건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녹취 파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말에 회견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쳤고 기자들은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다. 정말입니까? 도희 씨 사건의 진실은 뭡니까? 세리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강세리는 표정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를 빠져나갔다. 대기실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눈가에 번진 화장을 손으로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한편 강재인은 기자회견 중계를 보며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옆에 있던 김도윤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다 끝나가요. 제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하나의 파일을 클릭했다. 강규철 유언 녹음 최종이라고 적힌 제목. 그녀는 그 파일을 패트릭에게 전송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제 그분의 유언도 모두가 들어야죠. 황기찬은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유독 조용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던 인물 하나. 어둠 속에서 노숙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 은호 기억나니? 황기찬은 술에 취한 채 눈을 흘기며 말했다. 왜 갑자기 그 얘길? 노숙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아이가 너한테 아빠라고 마지막으로 불렀을 때 넌 무슨 얼굴이었어? 기찬은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다. 너도 알아야 해. 세리 그 여자가 지호를 어떻게 데려왔는지도. 노숙자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입양 서류였다. 지호는 강세리의 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렛대 삼아 YL그룹 입지를 다지고 기찬을 붙잡고 제인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황기찬은 머리를 감싸 쥐며 속삭였다. 내가 다 망쳐놨구나. 그날 밤 강세리는 술을 들이켜며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수십 개의 기사 제목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강세리, YL 대표직 박탈 위기. 김도희 사건 재조사 착수. 황기찬, 내부 고발자로 전환되나? 그리고 마지막 기사 제목은 그녀를 멈칫하게 했다. 강재인,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세리는 그 기사를 끝까지 읽지 못한 채 노트북을 닫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끝나지 않았어. 나도 끝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강재인은 최자영의 행방을 쫓아 마지막 CCTV 기록을 추적 중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사라졌던 거리의 사각지대에서 도희 사망 사건 당시 목격자로 지목되었던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제이는 김도윤과 함께 그 영상을 분석하며 말했다. 이 사람 자영 엄마 납치범이야. 그 사람 셀이 혼자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생각보다 더 거대한 그림일지도 몰라.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진실에 대한 갈망이 마침내 방향을 잡은 듯 선명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숨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드러내야 할 차례예요. 정호성과 강미라는 그날 저녁 늦게 승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재인은 승우를 보자마자 조용히 다가가 안았다. 미안해, 승우야. 늦게 알아줘서. 승우는 아무 말도 없이 누나의 등을 두드렸다. 난 괜찮아.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그 순간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신자는 비공개 번호. 전화를 받은 그녀는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숨이 멎을 듯 놀랐다. 최자영 씨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죠. 제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렇다면 모든 걸 끝낼 시간이네요. 이제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비극은 복수가 되고 복수는 정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펼쳐질 충격의 결말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